612년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이 고구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려 113만 대군을 막아낸 이 승리는 한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고구려는 그 어떠한 위협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동아시아에서의 고구려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원정에 실패한 수양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군을 동원함으로써 천하의 위세를 떨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군을 동원했음에도 고구려의 망신을 당하자 신하와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정 실패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물론이고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한계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제는 민심을 무시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수양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얌전히 패배를 인정한다며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수양제가 실패를 만회할 유일한 방법은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논의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라는 작은 오랑캐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국력이 바닷물을 퍼내고 산을 옮길 정도인데 고구려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자 곽영이라는 자가 수양제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근의 큰 활은 생쥐잡이에 사용하지 않는 법인데 어찌 황제의 자리를 더럽히면서까지 작은 도적을 대적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수양제는 곽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613년 수양제는 조서를 내려 전국에서 병사들을 징발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병력은 30만 정도로 1차 원정 때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수양제는 군의 지휘를 또다시 우문술에게 맡겼습니다. 원래 우문술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평민으로 강등됐었는데 수양제의 용서를 받아 복직된 것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은 1차 원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수양제는 첫 원정에서 문제가 됐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현감에게 군량 보급을 맡겼습니다. 1차 원정과 또 다른 차이점은 공성무기의 등장이었습니다. 1차 원정에서는 딱히 공성무기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원정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공성무기가 등장합니다. 공성무기를 총동원해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요동성을 함락시키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요하를 건넌 수나라군은 셋으로 나뉘어 고구려로 진격했습니다. 우문술은 평양으로 진격했고 왕인공은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왕인공은 살수 대첩에서 패한 수나라군이 달아나고 있을 때 홀로 군을 정비해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아낸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제 본인은 1차 원정 때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요동성을 공격했습니다. 얼마 후 수나라에 첫 번째 승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인공이 단 1000명의 기병으로 수만의 고구려군을 격파한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패배를 당한 고구려군은 이후 신성으로 들어가 성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양제는 요동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일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나라군은 요동성을 공격하는데 충차와 운제 등 다양한 공성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충차는 성벽을 파괴하는 무기였고 운제는 수레에 탑재된 긴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요동성은 역시 요동성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이 공성무기를 동원해 밤낮을 쉬지 않고 공격했지만 요동성은 위기에 잘 대처하면서 20여일 동안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때 아군과 적군 모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공성무기를 총동원했음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수양제는 100만 장의 포대에 흙을 담아 성과 같은 높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수나라군은 또 성보다 높게 제작된 팔륜 누거라는 걸 만들어 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화를 쏘게 했습니다. 이제 요동성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후방에서 군량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듭된 해외 원정으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농민들이 수나라 각지에서 봉기하자 기회를 포착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양제는 더 이상 요동성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나라 진영에 있던 곡사정이 고구려에 투항해 수나라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곡사정은 평소에 반란을 일으킨 양현감과 친했었는데 그 때문에 처형당할까 두려워서 고구려에 투항한 것이었습니다. 수나라의 내부 사정이 고구려에까지 알려지자 수양제는 더더욱 철군을 서둘렀습니다. 수나라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구려군이 공격해온다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밤을 틈타 몰래 군대를 퇴각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나라군이 모습을 감추자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은 함정이라 생각해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를 뿐 함부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는데 여전히 수나라군이 속이는 거로 의심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얻은 고구려군이 추격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수나라군이 요하를 건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뒤처졌던 수나라군을 공격해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동성은 다시 한번 수나라의 총공세를 막아냈습니다. 한편 본국으로 돌아간 수양제는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수양제의 폭정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각지의 여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수양제는 끝내 고구려 정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양제가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논의하자 수일 동안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해봤자 괜히 미움만 살 뿐 수양제가 막무가내로 원정을 밀어붙일 게 뻔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614년 수양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고구려 원정을 위해 다시 전국에서 병사들을 징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분과 이미 땅에 떨어진 민심으로 인해 병사 대부분이 정해진 날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이 모여들지 않자 수양제는 회원진에 머물면서 군이 도착하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다만 네오와만이 요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비사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원정에서 수나라가 고구려 성을 함락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진이 모여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양제는 함부로 군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가 항복한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수나라뿐 아니라 고구려 또한 국력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정면 승부를 벌이면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고구려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복하는 척하면서 수나라군의 퇴각을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전략이었지만 수나라를 상대로는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국내 사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수양제 입장에서도 철군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양제는 그러면서 영양왕이 직접 수나라를 방문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구려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이전에 고구려에 투항했던 곡사정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수양제는 군을 돌렸고 고구려는 국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615년 영양왕이 수나라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수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양제가 돌아온 이후에도 반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집착하지만 않았더라면 초기에 반란을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이미 전국 각지로 퍼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궁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상황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반란군에 사로잡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수나라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 후 반란 세력 중 한 명이었던 이연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이연의 아들이었던 이세민이었습니다. 이세민은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으로만 보면 이세민이 후계자가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후계자는 그의 형 이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세민은 형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626년 6월 이세민은 이건성이 황제의 후궁을 희롱했다는 누명을 씌우고는 그를 궁궐로 호출했습니다. 이건성이 동생 이원길과 함께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무장하고 있던 이세민은 활을 쏴 형 이건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원길이 이세민을 넘어뜨리고 그를 죽이려던 찰나 이세민의 부하였던 위지경덕이 이원길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절망한 이연은 이세민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태종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황제라 일컬어지는 당태종이었지만 그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남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백제의 도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백제의 부흥을 이끈 인물은 백제의 30번째 왕인 무왕이었습니다. 그는 또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동요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서동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제 사람이었던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라로 간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선화공주가 몰래 자기와 사귀고 있다는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거짓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선화공주는 궁에서 쫓겨났고 그 후 서동과 결혼했다는 것이 서동설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동설화가 실화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가난한 농민 출신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이 어떻든 간에 무왕은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백제는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한강 유역을 빼앗겼고 554년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그 후 백제가 다시 이전 국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600년, 무왕이 즉위하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백제는 신라의 서부 변경을 공격해 가잠성과 모산성, 그리고 서곡성 등 여러 성을 차지했습니다. 신라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때 거의 매번 신라가 패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군사력에서 백제가 신라를 압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왕은 또 외교 정책에서도 노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무왕은 수양제를 부추겨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로 진격하자 백제도 국경 근처에 군을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세를 살피면서 수나라뿐 아니라 고구려와도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신라의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영토를 잠식당하고 있었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고구려도 본격적으로 신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최종 병기 김유신이 있었습니다.